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작년에 큰 충격을 받아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중에는 두 채널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충격에서 벗어나 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만큼 충격적이고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의 결말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뒤 3년 만에 교사가 되기 위해 중등교육고시에 합격하여 중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선생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선생님의 꿈을 꾸던 친구와 같은 학교에서 일할 수 있어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제 삶에 큰 만족감을 주는 일이었지만 평소에는 내성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좋아하지 않아 학교 이외에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아직 여자 만나지 않았어. 이제 30이 넘었는데 결혼할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이젠 좋아하는 여자 만나봐 등의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사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죠. 이게 그런 누군데였습니다. 나도 아는 사람이야. 혹시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니? 나는 바로 옆반의 담임 선생님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실과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면서 보는 그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좋아하고 있었지. 정말 오랫동안 그 선생님을 짝사랑해왔어. 그 선생님을 더욱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그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정말 도와주겠다고 해줬어. 나는 그 선생님이 누군지 알려줬어. 속초를 들어안았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김민혜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침을 짓짓 흘리는 거 알지? 어쨌든 그 친구는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정말 도와주겠다고 해줬어. 김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자일걸? 어쨌든 이 친구가 곧 식사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그때 고백하라고 했어. 처음에 고백하는 건 너무 급하지 않나?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석준이 형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혀를 차며 대답했단다.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 정말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밀었다가 다른 놈한테 뺏긴다고. 게다가 김 선생님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여자란 말이야. 다른 놈이 채 가기 전에 네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그러니까 내가 자리 마련하면 무조건 남자답게 고백해야 해. 만약 차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으니까. 그렇게 석준이에게 털어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게다가 학교 밖에서 만날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말에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일주일 뒤 석준이에게 김 선생님과 약속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마음으로 석준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저희보다 먼저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서들 앉아요. 주문은 제가 알아서 해놨으니까 역시 우리 김민혜 선생님은 센스가 있으시다고 오늘 밥은 태수가 살 거예요. 왜요? 이 선생님한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싱겁기인 어쨌든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저는 드디어 김 선생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늘 많이 드세요. 김 선생님 젊어. 후, 그녀가 주문한 찜닭이 나오자 저희 세 사람은 마애보다 배부터 채우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도 퇴근 직후라 배가 많이 허기졌는지 닭을 먹느라 저에게 시선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접시를 싹싹 비우고 나서야 그녀의 웃음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와, 배부르다. 오늘 진짜 잘 먹었네요. 이 기가바이트 맛집이긴 해요. 언제 와도 맛있다니까. 그래서 석주가 급하게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
그럼 태수랑 김 선생님은 커피라도 한잔하고 들어가세요. 뭐예요? 어렵게 속주. 너 지금 거르고 먼저 간다 되셔야. 그럼 파이팅. 그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어요. 석주가 파이팅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김 선생님이 눈치를 챘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배시시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인 오늘 저한테 고백하려고 약속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개 숙이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그럼 더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누가 봐도 티나게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저랑 이 선생님이 언제 밥에 같이 먹던 이였어요. 그리고 유석중 쌤이 미리 뒤뜸을 해줬어요. 이 선생님이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아, 속주. 네가 다 말했구나. 이거 너무 쑥스럽네요. 그런데 고백은 해야겠죠? 석주 씨 말처럼 저 미니 씨 좋아합니다. 그것도 정말 좋아해요. 예전부터 짝사랑을 해왔는데 이제야 고백을 했어요. 어머, 그래도 남자다움이 없는 게 있네요. 순하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아, 그런가요? 이제 말을 해서 괜찮겠죠? 뭐야, 내 대답은 안 듣고 가려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끝이에요. 나랑 사귀자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말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진짜 순하다고 하면서 난 생각 끝났으니까 빨리 물어봐 주세요. 저는 바보 같은 고백을 했으니까 김 선생님이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그럼 제게 솔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왜 조를 받아주시는 거죠? 뭐야, 고백을 받아주면 난리네. 사실 나도 이태수 선생님한테 호감이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진득하게 하는 모습이 꽤 괜찮았어요. 여하튼 우리 서로가 마음에 두고 있던 거네요. 앞으로 잘 지내보도록 해요. 이렇게 쉽게 마음에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김 씨가 아닌 미니 씨가 관심을 갖고 갑자기 나를 남자친구로 받아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어색한 연애가 시작되었고 미니 씨와 여러 데이트를 이어나갔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도 연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미니 씨에게 모든 것을 바친 결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미니 씨와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여자는 상상할 수 없고 미니 씨만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꽃다발과 반지를 준비하고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미니야, 나와 결혼해줘.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그 프러포즈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너를 잡아야 해. 나는 내 행복을 망각할 수 없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더 잘해줘야 해요. 제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미니를 안고 둥근둥근 돌았어요. 그날이 바로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잠시 후 비와 제가 결혼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도 쉽게 얻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결혼식은 학교 근처에 마련된 치롱이 집에서 하고 혼수는 할인 매장에서 구매하여 미희의 부담을 덜어주었어요. 물론 예끼는 생략하고 양가 사이에 다툼 없이 완벽한 결혼식을 올렸죠. 꿈꿔왔던 것만큼 뜨겁고 정열적인 신혼생활에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서로를 응원하며 웃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닭살 커플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3년 만에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아빠가 되는 기쁨을 느꼈어요. 자기야, 우리 아기 맞아. 너는 엄마가 돼줘야 해. 정말 믿기 어렵지만 우리를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니 너무 설레요. 그러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아이가 생기겠다고 말해주기도 전에 현실이 됐어요. 내가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나는 완전히 놀라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까? 한 번만 날 보고 내 옆에 없으면 삶은 찐빵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맞아. 물론 우리 아이를 사랑할 것이지만 자기만큼은 아니니까 걱정해야 해. 그래서 나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매일 헌신해왔어. 아내가 먹고 싶은 건 무엇이든 샀고
만들어주고 매사 안마도 하고 태교를 위해 동화책도 읽어주었어.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다며 감동했고 세상에 내 같은 남편은 없을 거라고 기뻐했어. 임신한 아내는 학교에서 휴직을 내고 미리 산부인과에 가서 출산을 준비했어. 나는 학교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달려가 아내의 편이 되어주었고 남편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해주었어. 며칠 후에 진통이 시작되자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갔고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손을 잡고 하나님께 아내와 아이가 건강하게 낳게 빌었어. 1시간 뒤 의사가 분만실을 나오며 축하한다며 공주님이 태어났다고 말했을 때 나는 기쁜 눈물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노력해준 후 아기는 다 잘 태어났나요? 모든 게 완벽하니 걱정 마세요. 이후 아내를 살피고 수고했고 한 가지도 놓치지 않았어. 고생 많았습니다. 온기를 주며 기뻐하며 회복실에 있는 우리 딸을 안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병실로 들어오자 꿈속에서만 상상했던 우리 딸을 안아보았습니다. 정말 작고 아름답고 신비로웠어요. 아내와 닮아 매우 아름다웠죠. 그러나 딸을 처음 안고서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주 심하게요. 제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곧바로 아내에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덮씌워 웃었습니다. 자기 아이는 엄마를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하지만 아빠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우는지 의아해하고 있어요. 아마도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무슨 일을 알겠어요. 아이가 울어도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기니까 울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안아줄게요. 나는 우리 딸을 너무 안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자기는 벌써부터 나보다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는 딸을 예뻐하지만 내가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딸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울며 다시 아내의 품으로 갔습니다. 제 딸은 집에 와서도 제 얼굴을 보면 겁을 먹고 울더라고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애기들이 있어요. 이런 아빠들은 아이가 커서 잘 따르게 될 거라고 조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 다 어긋나도 딸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딸은 제 조언은 시간이 흘려도 안아주지 않아요. 육아로 인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결혼해 아이를 키우는 석준이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나도 외롭고 딸은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았어. 태수야, 그런 상황이구나. 아, 그런데 나는 아니야? 우리 아들은 나를 엄청 좋아해. 게다가 시부인하고도 부부관계가 완벽해.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모양인 듯해. 월군의 생활은 부러워. 나는 가장이라도 되었어도 그런 기분을 전혀 느끼지 못해. 야, 뭐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아, 딸도 아내도 나를 중요히 여기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말이야. 너는 여자 마음도 잘 알고 육아도 잘해서 노하우가 있을 거야? 나 좀 알려줘. 하지만 석주는 그런 노하우가 어디 있느냐며 애들이 각자 다르고 출산한 아내의 마음도 다르니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답변했어.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되겠지? 태수, 너희 집에 한번 들러볼게. 김민혜 선생님도 너를 중요히 여기라고 조언도 할 거야. 어때? 그래 줄래?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역시 석준이, 넌 너의 베스트 프렌드니까. 그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찾아왔고 약속한 대로 석주가 저희 집을 찾았어. 아내는 석준이의 얼굴을 볼 때 출산 후에 보인 적 없던 밝은 미소를 지었어. 석준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그토록 가장이라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게 나죠. 학교는 별일 없죠. 김 선생님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도 없어 보이지만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요. 김 선생님의 육아휴직이 끝나길 손꼽아 기다리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김 선생님은 아이를 낳았어도 여전히 아름다우신데 첫눈에 보면 대학생인 줄 안다고요.
실례지만 정말 기쁨을 주시네요. 한번 앉아주세요. 아이를 돌보느라 집 정리를 못해서 커피만 제공해 드릴게요. 김 선생님이 주신다면 커피라도 커피찌꺼기라도 감사히 받아야겠죠. 석주는 아내와 화기애애 대화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실행하지 못할 말들을 숨겨두었죠. 언젠가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죠. 시간이 흘러요라면서 딸의 귀여운 웃음소리에 깨어난 석주는 미소 지었어요. 아내와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죠.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서 기뻤어요. 당신이 나를 보며 웃는 것을 보았을 때 나에게는 그런 미소를 지어준 적이 없었다. 분명히 당신의 딸은 아름다우며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석주는 농담처럼 말하며 계속해서 제 딸을 품에 안았어요. 나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질투가 났다. 누군가 보면 석주와 제 딸 사이에는 부부처럼 다정하고 애틋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였다. 그래서 내 질투심은 폭발해 버렸어요. 석주야, 우리 딸이 낮잠을 자야 해. 그만 내려. 나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듯이 내가 언제까지 그럴래? 까칠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내가 커피를 3잔 들고 거실로 나왔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아내와 석주는 옛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는데 너무 다정하게 보였어요. 석주는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지내며 재치도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삐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수다를 떴어요. 아내는 웃을 때마다 석주의 팔과 허벅지를 톡톡 쳐주며 내 질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더니 석주가 집에 가야 한다며 일어나자 아내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주 놀러 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둘이 거실에 남자가 바로 다 나갔어요. 세준이 오니까 조조 오랜만에 봐서 좋아 난 피곤해서 한숨 잘게 해렸어. 울면 나 깨워주지 마 점에 달래주지 마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대화를 시도해봐도 아내는 그런 식으로 말을 끊고 자리를 피했다. 난 무슨 불만이 있는지 뭐가 섭섭한지 물어봐도 그런 것은 없다는 씁씁한 대답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예방접종을 하라는 편지가 날아왔어요. 딸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아빠로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했다. 혜령이 내가 데리고 병원에 가도 되겠니? 나도 한가해 보이던데 이번에 해보고 싶어. 그건 안 돼. 우리 딸이 하루 종일 우는 거야? 게다가 육아휴직 중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너한테 떠넘기고 싶지 않아. 내가 학교에서 일해야 돼. 아내에게 여러 번 부탁해봐도 아내는 계속 거절해서 딸과 가까워질 기회를 놓치게 됐다.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딸과 둘만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처남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 해서 아내가 처가에 가기로 했다. 달래니 혜령이랑 당신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예비 처가라 처음 간 자리라 어머니가 조용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혜령이를 두고 떠나야 할 것 같아. 내가 없어도 혜령이는 잘 볼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지만 당신은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볼 거야. 그럼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다만 혜령이가 나를 보면 울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혜령이가 나를 좀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아직도 소심하게 걱정 중이야. 어쨌든 심하게 울면 내 옷을 주거나 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달래주면 알겠지. 그래, 알겠어. 걱정 말고 다녀와. 처남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이제 혼자 집에 남은 나를 보고 기쁘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절이라고 생각해서 딸을 안아 올렸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며 제발 놓아달라고 했어. 아이야, 아빠야. 언제까지 아빠를 싫어할 거야? 속상해. 아빠를 보고 웃어주면 안 될까? 알아들을 줄 알아? 아기에게 서운함을 털어놓고 식사를 해줬다. 참치 이유식을 먹이니 즉시 먹고 기저귀도 갈아주었는데 이번에는 울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처음으로 제 얼굴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바람으로 아이를 괴롭힘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로는 의사가 엄마와 아이들을 위로한 후 엄마가 엄마들이 함께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이가 체력적으로 근저에 붙어 피부나 눈이 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것이라고 따지겠어요. 3시간 동안 수급 단백질이 가득 찼습니다. 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추가하려면 알려주세요. 염증 발작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것은 환경이 변하거나 새로운 옷을 세탁하지 않고 입었을 때 가끔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어느 때는 그렇어요. 그러나 옷은 그대로 입었고 환경도 변하지 않은데 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래도 피부염일 것 같아서 그동안 만지지 않은 것에서 올랐을 것 같아요. 집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생겼거나 새로운 사람과 접촉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새로운 환경에 주의하세요. 그제야 딸아이가 왜 피부염이 생겼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안아주지 않은 제품에 안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딸이 아픈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중에 의사 선생님의 진료 차트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딸의 병명을 확인하려고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혈액형 칸에 딸이 A02로 기록되어 있어요. 딸은 O형이 분명하여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혈액형은 O형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아니요, A0 맞아요. 방금 혈액 검사한 결과를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딸의 혈액형도 모르겠어요. 분명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을 때 받은 태아 기록지에 O형으로 쓰여 있었어요. 가끔 혈액형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분명한 A0입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몸이 괜찮다면 다음에 다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에 대해 이해했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 둘 다 O형이었기 때문에 A형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심히 생각해봤더니 아내가 혈액형을 A형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병원에 간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날 아내와 딸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서랍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았어요. 아내가 매일 육아 일지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곳에 혈액형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헌혈증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A형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그래서 해령의 혈액형이 A형이 아니라 O형인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해령이 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늘이 무너질 만큼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딸의 혈액 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A형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뀐 것은 아닌지 의심해봤지만 아내가 출산 당일 신생아실에 딸을 혼자서 봤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바뀐 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몰래 나와 해령의 머리카락을 병원에 가져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발들 외치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제가 의심한 대로 아내와 딸은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고 저는 딸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가 남자와 자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했고 다양한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목록을 살펴보았지만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내의 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살펴보았고 영상을 확인했지만 누군가가 차에 타고 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더 찾아보았죠. 결국 블랙박스 영상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니야, 오늘 테스한테 너 나대라고 몰아줬어. 나는 석준 요은의 동생의 예비 신부가 온다고 속여서 나왔거든. 너 얼굴 보려고 그래? 너한테만 충성해야 한다고. 당신에게만 진심인 거야. 우리는 서로를 너무 늦게 발견하여 몰래 만나고 있지만 그녀는 나에게 미안하지만 남자 믿지 마 라며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사는데 나는 그런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비밀의 사랑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사이를 공개하고 싶어 하며 무대 밑으로 내려가 편안하게 사랑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각자의 직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우릴 괴롭힌다. 아무도 몰랐던 우리의 비밀은 즐거움과 스릴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가장 친한 사람이라 믿고 있던 석준이 우리 딸이자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는 분노하여 머리카락을 뽑았다. 석준과 그의 아내에게 배신당해 힘들었다. 그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아무런 표정도 내보이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한 딸 혜령이가 그 아이의 아들인 사실을 확실히 알기 위해 나는 몰래 석주가 사용했던 칫솔을 가져왔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니 역시 제 딸은 석주의 자녀였다. 지난번에 석주에게 안아주던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핏줄이 당기는 모습이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동안 아빠 역할을 해오던 다른 분과는 다르게 낯선 아저씨 없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는 딸을 위해 힘쓰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틀 뒤 학교에서 석주가 딸이 보고 싶어 한다며 찾아와 우리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었는지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석준이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묻자 석준이는 그 자식은 어디 갔어? 친정물. 아이를 편하게 닥 하는 식이었다. 어째서 그 모습이 이러는지를 설명하고자 그건 미미가 오면 나중에 하고 좀 더 때리면서 말을 해느라고 했다. 아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석주를 가만히 때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현관문이 열리자 아내와 딸의 모습이 보였다. 아내는 나를 쳐다보며 석준이를 실컷 때렸다면서 준이의 고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 유 선생님을 때린 거야? 당신이 친구를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 뭐야? 김 선생님, 나도 몰라요. 어떻게 저 녀석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도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지 않네요. 헉, 나 죽겠어. 저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판단했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혜령이 닮아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 딸이 맞지? 그런데 왜 혈액형이 달라? 당신이 지금 뭔가 오해하고 흥분했나 본데? 아니, 당신이 잘못한 거겠지? 아니,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묻는 거야. 병원에서 혜령이 피검사를 2번이나 했다고. 설마 지금 난 의심하는 거야? 혈액형이 다르다고 이상할 생각하고 있는 거냐? 게다가 혜령이를 봐. 당신하고 붕어빵이잖아. 당신 이상의 자기의 도 못 알아보는 아빠가 어딨어. 그래서 전 손가락으로 석준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왜 애 아빠 데리고 왔어? 무슨 애아빠? 설마 유 선생님을 애아빠로 생각한 거야? 아니, 승근거로 일단 혜령이 방에 두고 나와 보여줄게. 있으니까. 아내는 침착하게 했지만 긴장한 걸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석준도 바닥에 앉아 손을 떨며 굴렀어요. 잠시 후 아내와 석준이 내 앞에 앉았고 유전자 검사서를 내밀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더러운 일을 언제까지 감히 할 것 같았니? 베스트 프렌드인 내가 내 아내를 꼬셔서 불륜을 저질렀고 임신을 시켜서 내 아이를 내 본캐로 만들어 둔갑을 했던 거 말야. 너도 마찬가지로 바람 피워서 내 절친과 그러한 행위를 지내겠지. 두고 보지 않을 거다에 내가 적극 대처하자 바로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나는 조용히 있었어. 내 친구가 먼저 나를 유혹했어. 그리고 혜령이는 진짜 당신의 딸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낳기로 했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변명을 하며 용서를 구했고 아이를 낳고 혈액형을 들켜서 얼굴을 들지 않기 위해 태아 기록을 위조했다. 내가 너무 충격받아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아내에게 손을 날렸다. 정말 더럽고 천박하게 까닭할 정도로 내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는 게 정말 한심하다.
석준, 너도 마찬가지로 태수야. 미안하다. 어쩌다 김 선생님과 술을 마시게 됐는데 실수를 범해버렸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이건 교통사고랑 똑같아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 정정할 것이므로 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면 용서해 주십시오. 재벌이 다시 주먹을 날리고 석준이를 눕힌 후 그는 다시 일어나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손과 발이 되어 빌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덮어주라고 부탁하며 세 사람이 함께 살자고 빌었고 태수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며 질질 짜며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경기가 더욱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런 혈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를 딸로 키우라고 석준에게 요청해 입을 다물어 달라고 웃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을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복수해 갈 것이다. 너희 둘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최후의 경고를 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블랙박스에 불륜 증거와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들고 이혼 소송과 상간 남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석준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충격을 받아 혼절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여기서 복수가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이 안 된다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 총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 그러나 총장은 징계는 가능하지만 해임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교육청을 방문해 사건을 공개했다. 교육청은 조사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돌려보냈다. 잠시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내와 석준이를 파면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교육청은 품위가 없고 불륜으로 인한 혼외 자식이 나오면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두 사람을 해고했다. 그 후 전처와 친구였던 사람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근에 성공했다. 전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에 따르면 전처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고 석준이는 이혼 후 택시기사가 됐다. 이야기의 끝에는 제가 겪은 최악의 결혼 이야기를 마감해야 할 것 같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팀 물러갑니다.